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교수님만 15분 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앞에 계신 분들. 자,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학생지원처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미래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직업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어떠세요? 심란해요? 왜 심란해요? 왜? 항상 밝은 표정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왜 심란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담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던 건 뭘까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족 내에서 또는 이웃에게서 그런 상담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 전체에 있어서 상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정들이 나타날 거예요. 한 번씩 보세요. 화가 났대요. 조금 이해는 안 가죠. 좀 두렵고 막 이런 표정이래요. 뭔가 안 좋죠. 막 속이 안 좋고 뭔가 불쾌하고 이런 표정들. 완전히 놀랐죠. 눈이 땡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아마 여러분들 하루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표정들을 짓고 살고 계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표정 지금 보이세요? 제 표정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표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정은 왜 나타날까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표정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 사건들이 많아요. 내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도 있어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사건들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왔다고 저한테 항의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시험 기간 지나면. 그러면 좀 걱정도 돼요. 내가 뭔가 성적을 잘 줬을까? 그러면서 확인도 해요. 그런데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신호를 다 지켰는데 뒤에서 빵 박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여러분 만나는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치게 되면 앞으로 내 삶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 사건들을 겪게 되다 보면 저의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행복하고 슬프고 불쾌하고 이러한 표정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와 함께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저는 큰일 났다. 나에게 엮여진 그 많은 일들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진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열이 올라가요. 그런 어떤 생리적인 각성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생리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 이 김에 쉬어가라는 건가 보다. 마음 편하게 갖자. 그러면 저는 생리적 각성에 있어서도 어때요? 땀도 안 나고 어때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리적 각성과 함께 또 뭐가 나타나요? 뒤에서 박았어요. 앞으로 일이 너무 심란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막 나요. 그러면 문을 꽉 열고 나가서 문을 딱 닫으면서 목을 뒤로 딱 잡고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자신의 감정, 정서적인 것들은 이런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행동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경험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조들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상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앞으로도 상담은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상담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 사건들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니까 상담이 중요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상담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김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철에서도 노약자석 수가 더 적어요. 하지만 이젠 바뀔 때도 됐어요. 노약자석이 더 늘어나고 일반석이 줄어들어야 될 만큼 그만큼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네? 100살, 80, 김주영 교수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70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슬퍼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깔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는 122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몸 아픈 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가 99%예요. 없어요. 아까 살짝 한 명 정도 들렸어요. 근데 아파요? 나이 들어서는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더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여러분들 치매 걸릴 것 같으세요? 안 걸릴 것 같으세요? 안 걸려야지. 그죠? 제가 100 물어보면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크게 하세요. 근데 치매 유병률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가족 중에 치매 어르신이 생겨요. 그럼 처음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초기에 어떻게 될까요?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치매 초기 때는 어르신이 우울증을 겪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은 어떨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질병의 시간들, 그 안에서 경제적인 자원은 계속 소모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든 삶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 안에서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을 겪고 가족원 내에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선택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노년기에 오래된 65세,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은 65세죠. 근데 65세에서 122세까지 살면 몇 년 살아야 돼요? 저 숫자가 약해서 거의 그 전에 살던 기간만큼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은퇴는 보통 몇 세 하시나요? 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과거보다 점점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혼자 살게 되고 또 아픈 상황에서 살게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 먼저 한 명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혼자 남았을 때 우울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부분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되지만 어떤 세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녀 셋 이상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하는데 많진 않으시죠, 그죠? 자, 둘 이상, 그래도 둘은 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2명 이상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아들만 둘이에요. 웃으시죠? 걱정이에요, 노후가.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뭐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으면 어떤 또래 관계에서의 경험들을 가족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혼자거나 했을 때 나중에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삶에서 타인에 대해 같이 나눠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제 한 자녀 가족에서 겪는 아이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내 거죠. 얘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얘가 슬프면 나도 슬퍼요. 아이가 어떤 소외의 경험을 했다라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 또한 거기에 같이 그런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노년기가 장기화가 되고 아이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의 경험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사회의 관계, 그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적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김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예전에 결혼을 해야 분가를 했지만 이젠 결혼을 하지 않고도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고자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미혼 독신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서는 어때요? 나 혼자 살고 싶진 않지만 자식들이 따로 살고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 위험도가 어때요? 여러 명, 2명 이상과 살고 있는 가족보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비율은 1.3배.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그 확률은 2.38배, 자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2.9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인 가구는 왜 스트레스도 많이 겪고 우울도 많이 겪고 자살도 많이 시도할까요? 네? 그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을 내가 누군가 안 만나면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때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야지 제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정말. 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 아닌 누군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 마지막 선택까지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없게 될 때 자살에 대한 시도도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과학기술 발전하는 거 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 직업이 없어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어느 분야를 나가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학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왠지 로봇이 와서 그 자리를 꿰차는 건 아닐까 막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직업군도 많이 달라지고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봤어요. 난 인간이에요. 얜 로봇이에요. 같이 면접을 봤는데 로봇이 채택이 됐어요. 취업이 됐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부셔버리고 싶겠죠. 그죠? 아니 내가 왜 이런 기계보다도 못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난달에 만들어진 로봇이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내 인생과 공부 속에서 노력해왔는데 지난달에 만들어진 얘가 꿰차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삶에 대한 절망감, 무기력, 우울감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좌절감이 정말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직업들 여기서 저는 어때요? 가상여행 가이드, 로봇 관리자, 스마트 시티 설계자, 뭐 인공날씨 제작팀 이러한 정말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했던 거와 다른 걸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것이 어릴 때와 성인기에 와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땡땡 카드에서 만든 챗봇입니다. 얘 이름이 루카인가 그래요. 루카. 얘가 요즘은 우리 지금 감정노동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카라는 챗봇이 고객들의 어떤 신규 카드 발급이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다 해결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를 어설프게 했다.
얘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끌어내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저보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얘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런 어떤 단말기 안에 있는 어떤 무생물이죠. 얘한테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좌절감, 무기력감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죠? 아까 앞에 교수님들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또 벌써요? 아, 그래요? 저만 5분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세먼지 너무 힘들죠.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 11년간 연구를 했더니, 오랫동안 심한 어떤 미세먼지에 노출됐던 사람이 자살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저도 이제 이건 생물학적인 거니까, 그런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행복, 그 호르몬, 세로토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증의 위험도 높고 그로 인한 자살 시도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더 무서워지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봤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복지학과나 한국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이 참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상담 심리학 쪽에서 또 전망과 희망은 또 뭐냐면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 임상심리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뭐 치매 안심센터나 뭐 아동에 대한 센터나 뭐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는 법 안에서 상담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노인복지법에서도 상담센터,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 학대에 대한 상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법 안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몇 년 안에 제 생각으로는 상담과 관련된 국가 전문 자격 제도가 법과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뒷살려는 건 아니지만 상담 쪽에서의 자격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자, 취업에 대한 어떤 인력들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힘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으로. 많죠. 그쵸? 그럼 이분들도 많은 힘든 점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힘든 점 있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10분을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의 어떤 전문 자격,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도 얘기하고 즐거운 것도 얘기했지만 얘가 누구냐면요. 소피아 아세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얘는 거의 사람의 어떤 그 피부 조직처럼 부들부들한 피부래요. 그러면서 62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62개의 표정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눈을 봐요.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요. 무섭죠? 제가 또 막말을 하나 했어요. 지구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다가 한 소리가 에이 농담이에요 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정말 무섭죠. 어떤 말도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한 그걸 풀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금방 할게요. 그래서 저는 소피아 하면 바로 끊어버리면 되지만 코드를 뽑으면 되지만 저는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얘기할게요.
자, 소피아. 이름도 이쁘지만 제가 지난 1월 30일 날 우리 아이 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분류라든가 과학적 개념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뛰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만든 로봇이 저보다 많은 지식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인간이 더 강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딜레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윤리적인 의식 갖는 거,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강점이에요. 근데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방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담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더욱더 상담에 있어서는 더 우월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읽어주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자격증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가족 있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이 일단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소방관님들의 어려운 점들, 경찰관들이 힘든 부분, 군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요?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뭐 힘드셨던 점 없으셨어요? 아,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셨어요? 눈 좀 마주쳐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아까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의 아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족 내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한국어와 또 상담이 또 같이 연계돼서 되어야 될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학교 폭력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어느 여고 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을 보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친한 친구들이 정말 하나도 없대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이라든가 어떤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는다라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때요? 기업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매일 싸우고 회사에 와요. 아이와 싸우고 와이프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회사에 와요. 일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기업 내에서도 이제는 어떤 기업 내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제는 기업 내에서 우울을 체크해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매우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상담심리학과에서는요, 상담심리사라는 자격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국가 자격은 아니지만 모든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증,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다음에 어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대상 많아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입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에 필요한 많은 방법들, 기술들, 도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담 학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이야기치료학회라든가 아니면 놀이치료학회라든가 미술치료학회라든가 이런 여러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심리사 자격증과 그다음에 대상과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격증들, 그 다음에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격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5개의 상담 자격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자격증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상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그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대에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다? 그건 전 맞고 싶어요.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기 위해서 하고자 한다랄 때 이러한 자격들을 가지고서 공부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저 원래 강의도 좀 너무 길게 하는데 이렇게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